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간 기초통계 첫 번째 수업을 맡은 정보사회학과 18학번 차주희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스터디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중간중간 실습과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피터 노트북에 긴 파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에 앞서서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통계를 배우는 이유를 살펴보고 다양한 통계 지표들을 살펴본 뒤 확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통계를 왜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들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혹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의 데이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지표가 그 앞에 언급한 데이터의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통계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데이터의 개수나 최대값, 최소값, 평균 등 데이터의 특성을 대표하는 수치를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다음 장부터 데이터를 이해하는 통계적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통계적 지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 통계를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통계적 지표로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 데이터의 중심, 산포 정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인지 나타내주는 중심 경향성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데이터 값을 데이터 포인트로 나눈 것이며 자주 사용되는 통계 지표 중 하나입니다. 평균의 특성이 있는데 데이터를 추가하면 평균은 각 데이터 값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 포인트 중 아무 데이터 하나만 1을 증가시켜도 평균이 0.1이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설명드릴 이상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잘 보이시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평균이 10 정도라 쳐요. 근데 얘가 갑자기 한 100으로 증가했어요. 하나의 데이터. 그러면 이제 평균에 영향을 받겠죠? 이 값을 이상치라고 해요. 그러고 다음은 중앙값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 중 가장 중앙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만약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홀수라면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짝수라면 중앙에 있는 두 포인터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위는 중앙값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백분위보다 낮은 분위에 속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중앙값을 분위의 개념에 대입해 설명해 보자면 중앙값은 상위 50% 데이터보다 작은 값을 의미하므로 분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다 주피터 노트북 실습 환경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켜보도록 합시다. 음, 다들 키셨죠? 그러면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여기 파일 생성하는 법 혹시 모를까 봐 알려드리는데,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어, 자기가 만들고 싶은 폴더를 생성해서 저는 여기다 만들 건데, 저희가 저번에 사용했던 타이타닉 데이터 파일을 또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에 빈 파일 하나를 만들어줄게요. 다들 만드셨나요? 빈 파일이 준비되셨다면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중심을 나타내는 지표들 실습해 볼게요. 그 타이타닉 데이터 파일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배웠던 판다스 라이브러리 먼저 임포트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타이타닉이라는 변수명으로 그때 저번 시간에 받았던 타이타닉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배울 거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카운트, 그리고 평균을 구해주는 인, 중앙값을 구해주는 미디언, 해빈 값을 구해주는 모드 먼저 실습해 볼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변수명을 써주고 저는 베이직 CNT라고 할게요. 그리고 타이타닉 데이터 파일에 에이지라는 열이 있어요. 이 열에 수를 세볼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구해볼게요. 에이지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이것 또한 열의 이름을 적고 인 메소드를 적어주면 돼요. 중앙값도 마찬가지로 열의 이름을 적고 함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변수명을 작성해주면 돼요. 프린트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지열의 코마 분수명 하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카운트 메소드에 특징이 있다면 이 메소드는 룰값은 제외하고 카운트합니다. 룰값이 뭐냐 하면 이 데이터 값 중 비어있는 값을 제외하고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만
카운트 해줘요. 그리고 숫자형 행의 기술 통계량을 모두 보여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파일명에 describe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count, min, 이거는 표준 편타, 나중에 배울 표준 편타, 그리고 이렇게 차분위수까지, 해소값, 최대값, 차분위수까지 열별로, 아, 네, 열별로 이렇게 출력됩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 거예요. 혹시 PDF 파일 보시면 실습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셔서 한번 실습해 보시고, 채팅창에 다 했다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습 끝나시면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빨리 끝나신 분들은 다른 열의 특징들, 데이터, 통계적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한 분만 더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통계적 지표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것은 삼포도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0과 근접하다면 데이터가 거의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치입니다. 가장 먼저 범위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통계치예요. 범위 또한 0에 근접하다면 데이터가 거의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범위가 0이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으로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합을 데이터 수로 나눈 값입니다. 각 편차는 데이터 포인트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편차들을 대표하는 값을 결정하면 데이터가 분산 정도를 나타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본래 데이터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학적 공식을 따로 살펴보면 분산의 루트를 취한 형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분산과 표준 편차의 수학적 공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으로 구글링 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IQR은 상위 25%와 하위 25%를 뺀 값입니다. IQR이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데이터의 절반이 이 IQR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개념은 박스플롯이라는 개념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이제 바로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 같은 모양의 사진이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희는 이 박스플롯을 이용해서 데이터 집합의 범위와 중앙값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아까 평균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이상치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꾸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상치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상은 수치예요. 이상한 값. 데이터의 평균적인 수치에서 매우 동떨어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에 영향을 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볼 때 정확하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곤 합니다. 다시 이제 박스플롯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박스플롯은 상자 수형 그림, 상자 그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자고 이게 수염이라고 해서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수염의 꼬리에 표시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맥스값, 최대값,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 나와 있는 게 가장 작은 최소값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중앙값 이렇게 선으로 딱 중앙값이 표시되어 있고 그 박스에 닫혀있는 윗부분이 75%를 의미하고 밑에 부분은 25%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3, 4분위라고 하고 이게 제1사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빼면 IQR이 나옵니다. 아까 IQR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 IQR은 이제 이 박스 안에 데이터의 50%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배운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파이썬에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범위를 먼저 나타내려면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했던 메소드들과 비슷하게 데이터명에 열의 이름을 넣고 구하고자 하는 메소드 순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범위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age range라는 변수명을 주고, age max 마이너스 age min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분포중 편차를 쓰고요. 별의 이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변수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만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범위와 표준 편차가 출력되었습니다. 그러고 박스플롯에 대한 실습도 해볼 거예요. 박스플롯은 일단은 시각화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배웠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타이탄이 대 플롯을 만들 건데, 성별에 따른 나이 분포를 보고 싶어요. 표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표의 사이즈를 나타내주는 거고, 표의 타이틀, 제목을 나이 분포, 디스트리뷰션 오브 나이 젠더, 성별에 따른 나이 분포. 음, 잠시만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걸 큰 따옴표를 쓰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박스플롯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박스플롯과 데이터의 참고도를 나타내는 지표들 실습해주시고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 있어서 아까 에러가 떴나 봐요. 실습해주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58분까지 실습 시간 갖도록 하고, 이 컬럼과 바이 부분을 바꿔서 다양한 박스플롯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산점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산점도를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데이터의 특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산점도를 표현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을 사용하고, 산점도를 사용하고, X와 Y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해준 다음에, 표의 사이즈를 정리해 줄 거예요. 알파는 투명도를 의미하는데, 산점도를 살펴보려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진한가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진한지 보면 거기에 점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명도를 꼭 줘서 확인해야 합니다.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지워줘야겠죠? 포도, 요금의 3포도인데, 이제 나이에 따른 요금의 3포도예요. 음, 이런 식으로 3포도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함께 실습해 주세요.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많이 뭉쳐있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투명한 것들은 좀 드문, 희귀한 수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각화가 데이터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시각화를. 실습 모두 진행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끝났고, 이제 퀴즈가 있어요. 이제 아까 박스플랫의 개념에 대해 배웠죠? 이것도 박스플랫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생존 여부에 따른 운행요금에 대한 박스플롯이에요. 요금에 따른 생존 여부. 네. 그리고 여기에 0은 사망을 의미하고 1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박스플롯을 보았을 때 생존자 집단의 티켓 요금이 사망자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 해석, 해석하시는 분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와, 지금 두 분이 맞는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아까 전에 박스플롯의 상자 부분인 이 IQR이 전체 데이터의 50%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죠. 근데 두 상자를 비교해보면 오른쪽 상자가 조금 더 위쪽, 조금 더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높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을 알아볼 것입니다.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변수 사이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1에서 1 사이 값으로 나타나고 보통
0.4 이상이면 두 변수 간 상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0.4라는 수치는 분석 대상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닌다고 하였지만 현실 세계에서 상관성이 1이나 마이너스 1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0.5 이상일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성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뭐뭐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제 X와 Y라는 변수가 있는데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결과의 원인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X가 Y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Y가 X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서로가 원인이 되지 않고 외부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까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영복 판매도 같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두 변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판매가 증가했는데 수영복 판매도 증가했으니까 상관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인과성을 여기다 주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영복 판매액이 증가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관계수로 상관성만 확인할 수 있지 인과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수영복 판매량과 아이스크림 판매액이 같이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겠죠? 따라서 상관관계를 안다고 함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시 상관계수의 개념에 돌아와서 상관계수가 0이면 상관성이 없다고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상관계수가 0이면 상관성이 없다? OX. 이재성님은 X라고 보내주셨네요.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재성님 이유도 보내주세요. 은지님은 상관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영님은 상관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정답은, 네, X가 맞습니다, 일단. 근데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 표는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네, 그 상관계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다양한 그래프들이 산포예요. 상관계수가 0이 나왔다 해서 상관성이 없다. 이거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상관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또 상관계수와 함께 산점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도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들도 보시고
아래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상단 계수가 0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봐도 뭔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일정해요.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만 상단 관계가 0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상관성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계절이라고 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쳐보면, 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봄, 가을에만 판매가 떨어지는 뭔가 물건을 나타낸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뭔가 패턴이 있거나 뭔가, 네, 뭔가 특이해 보이는 탐포를 만나면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거나 구간을 나누어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퀴즈에서 상관계수가 0이면 상관성이 없다고 볼까요? 이거는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런 패턴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함수도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를 작성하고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가 적혀 있는 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네, 이거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1로 뜨고 이거는 뭐 상관없는 네, 같은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관성이 마이너스 0.005007 살아남은 것과 뭐 P클래스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33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시각적으로 도와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건데요. 이걸 호출해 주시고 저희는 히트맵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상관 계수를 시각화해주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정의하는 거. 맵, 상관 계수표. 맵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약간 테마 같은 건데 다음 장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노테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 수로로 두면 이제 상관계수의 수치까지 표현하고 만약에 이거를 쓰지 않으면 상관계수는 보이지 않고 이거를 쓰지 않으면 상관계수가 뜨진 않고 그냥 색깔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를 함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저는 수로로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실습이 끝났으면 채팅창에 실습했다고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13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이 상관계수를 나타낸 시각화표에서 어떤, 어떤 변수들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C맵에 제가 본이라는 문자열을 썼는데요. 이제 C맵에 다양한 테마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각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테마를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알록달록한 테마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게 시각화를 해도 시각화를 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뭐가 개수가 높은 것이고 낮은 것인지 저는 파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변수 사이의 상관성이 높을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어떤 변수의 쌍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상관성을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힌트는 주로 상관계수가 0.4가 넘어가면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세요. 네, 페어와 피클레스가 많이 나왔네요. 네, 맞아요. 피클레스, 페어. 보면 0.55라는 수치가 있죠. 여기도 0.55. 이거는 대칭되는 거여서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페어와 피클레스의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확률에 대해 저희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일단 확률의 개념은 확률이란 어떤 사건의 공간에서 특정 사건이 선택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만약에 사건이 2라고 주어지면 확률은 T 괄호 2로 표기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주사위 던지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는 사건은 1이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파트에서 종속성과 독립성, 조건부 확률, 베이즈 정리, 이산형 분포와 연속 분포의 개념만 다루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리며 한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속성과 독립성입니다. 종속 사건은 사건 2의 발생 여부가 사건 F의 발생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면 두 사건은 종속 사건이라고 하고 반대로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독립 사건입니다. 수학적 표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이 성립하면 독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 F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 E가 발생할 확률. 수학적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즈 정리는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네, 사전 확률로부터 사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H는 사전 확률이라 하고 이것은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기호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분포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분포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저희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확률 변수는 확률 실험의 결과에 대한 숫자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자면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앞면을 1,
뒷면을 0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는 실험 결과의 숫자적 표현이고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변수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값이 한 개, 두 개 같이 셀 수 있으면 이산형 확률 변수라 하고 셀 수 없이 키같이 막 158.1234566 막 이런 셀 수 없는 숫자일 경우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들을 분포로 나타낸 것이 이산형 분포랑 연속형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형 분포는 정수와 같이 명확한 값을 변수값으로 해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수가 환정되어 그 수를 셀 수 있는 변수예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동전을 던져 나오는 앞면의 수 이런 것이 이 이산형 분포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 분포는 변수같이 정수처럼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평균 키 같이 연속적인 수여서 셀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분포를 연속 분포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을 배울 것인데 정규 분포가 연속 분포의 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기초 통계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정규 분포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고, 가설과 추론에 대한 수업을 할게요. 근데 이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제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무엇일까요?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절차와 방법이에요.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그 처리 방법을 정리한 것을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셨을 때 조금 막막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표만 봐도 막 카이 제곱, 분산 분석, 한별 분석, 로짓, 빼기, 요인, 분집 이런 단어들만 봐도 너무 생소하고 데이터 분석 방법이 이렇게 많은 건지도 몰랐고 이거를 내가 외워야 하나? 뭐 데이터 분석 이거 다 사용해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냥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에 따라서 방법론이 바뀐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는 이제 어떤 데이터일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절대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3주차 스터디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 듣고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